만약 권력자의 이마에 죽음을 부르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죽이기 위해 진실 대신 가장 달콤한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조선을 불태울 재앙이 됩니다. 거짓으로 왕을 만드는 관상가 단이. 좋아요, 구독 꼭꼭 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팔도 강산의 기이하고도 은밀한 사연을 모으는 야담 수집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번듯한 콧날 혹은 인자한 눈매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저 가죽 위에 그려진 껍데기를 보며 속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수집한 이 기록 속의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화사한 꽃밭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지른 어두운 죄악과 차가운 업보가 덧칠해진 그림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너머 그가 품은 독한 기운이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을 보는 눈.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의 딸, 단이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눈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저주였을까요? 지금부터 50분이 짧게 느껴질 이 기묘한 첫 번째 수집품을 꺼내놓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는 조선 후기. 입동이 지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산자락 끝에 매달린 어느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는 1년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가시지 않는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불길한 기운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으며 저주하곤 했지요. 바닥에는 차가운 물과 짐승의 흔적들이 뒤섞여 있고 무거운 칼날이 뼈를 가르는 날카로운 쇳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칼을 잡는 산에 백정 장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서 조용히 아비를 돕던 16 소녀, 단이가 있었습니다. 단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고운 분냄새 한번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사한 저고리 대신 늘 낡고 바랜 무명 옷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단이에게는 아비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9살 되던 해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부터 세상이 뒤틀려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이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두 겹이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보는 번듯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얼굴 위에 얇은 안개처럼 겹쳐진 기괴한 형상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헛것을 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고기를 사러 온 박서방의 얼굴에서는 시커먼 물그림자가 일렁이며 그의 목을 휘감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 그는 깊은 물에 빠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며 빌던 이생원의 처백에서는 그녀의 뒤를 쫓는 수많은 어린 그림자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애롭다 칭송했지만 단이의 눈엔
그녀가 남몰래 저지른 어두운 업보가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지옥을 걷는 것보다 괴로웠으니까요. 아비는 그런 다니를 보며 몸이 허약해서 그렇다며 정성을 들였지만 다니의 눈은 갈수록 예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냉혹하기로 소문난 사또 최병익이 사냥길에 올랐다가 단인의 도축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포졸들의 위세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바닥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요. 아비의 뒤에 숨어 살짝 고개를 든 다니의 눈에 평생 잊지 못할 소름 끼치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말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사또 최병희. 그의 번듯한 얼굴 위로 수많은 사람의 원혼이 검은 연기가 되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형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마 한복판에는 역적이라는 글자가 마치 불에 달궈진 인장처럼 시커멓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악귀라고. 다니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쇠소리 같은 시선이 다니에게 꽂혔습니다. 최병익이 말 위에서 다니를 내려다본 것이지요. 최병익은 사냥감을 쫓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니를 훑었습니다. 저 계집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감히 백정의 자식이 관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도축장의 칼보다 더 서슬퍼랬습니다. 다니의 아비 장씨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제 여식이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부디 천한 목숨을 가여워하시어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장씨의 이마에서는 흙먼지와 뒤섞인 간절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최병익은 채찍을 휘둘러 다니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채찍 끝에 닿은 살가죽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지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아니, 내 보기엔 저 눈은 사람의 속내를 다 파헤치는 요물의 눈이로다. 조만간 관가로 불러 저 눈깔의 정체를 확인해야겠구나. 최병익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사또 일행이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온 도축장. 아비 장씨는 다니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니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너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게야. 네 눈에 무엇이 보이든 그것은 다 헛것이다. 알겠느냐? 하지만 다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의 어깨 너머로, 아니, 아비의 인자한 얼굴 위로도 이제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비의 얼굴에 어린 마지막 그늘. 다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작고 소박한 평화는 끝났음을.
그리고 저 사또의 이마에 적힌 그 불길한 글자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태풍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밤은 깊었고 달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긴 삭막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도축장을 감돌던 서늘한 기운을 덮은 것은 다름 아닌 매캐한 불길의 냄새였습니다. 거친 군홧발 소리가 땅을 울리고 들이닥친 포졸들의 횃불이 마당을 시뻘건 위협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놈, 감히 천한백정 놈이 사또나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요망한 눈질을 해? 니놈과 저 계집년 속에 분명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들어앉은 게로구나. 광가에서 보낸 포교의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비 장씨는 단이를 뒷문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단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절대 내려오지 마라. 가서 절대 네 눈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알겠느냐?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이의 뒤로 아비의 절규와 집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단이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바닥을 핥히어 고단한 흔적이 바위를 적셨지만 단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아비의 얼굴 위로 드리웠던 그 칠흑 같은 죽음의 안개가 떠올라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내 눈이 아버지를 위태롭게 했어. 내가 그 악마 같은 사또의 얼굴을 마주하지만 않았어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단이가 눈을 뜬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해발 높은 협곡의 동굴안이었습니다. 동굴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으나 동굴안은 기이할 정도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타닥거리는 모닥불 옆에 한 노인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의 등줄기는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마치 산맥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단이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을 뒤집어 쓰고 산자의 가죽 위에 운명의 끝을 그리는 아이가 드디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단이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의 눈은 희뿌연 막이 낀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분명 눈먼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단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나 역시 평생을 그 천기라는 괴물에게 쫓기며 살아온 산송장이니까. 노인의 정체는 과거 궁궐에서 임금의 관상을 살피던 직관 허웅이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에서 영모의 상을 읽어냈다가 권력의 분노를 사 두 눈을 잃고 쫓겨난 비운의 천재였지요. 그는 단이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을 느끼고 자신의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제 눈은 저주입니다. 아버지를 잃게 했고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눈을 차라리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소리.
눈은 죄가 없다. 죄는 그 눈이 담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내 눈은 천기를 훔쳤으나 그것을 다스릴 줄 모르니 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된 것이야. 내 너에게 운명을 베는 지혜를 쥐어줄 테니 배우겠느냐? 그날부터 다니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스승은 다니에게 눈을 감고 듣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다. 기색은 소리로 먼저 오고 냄새로 남으며 살결의 떨림으로 완성되는 법이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며 다니는 폭포 아래 앉아 수천 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만 시끄럽게 들렸으나 어느 순간 물소리 사이로 바위의 결이 느껴졌고 바람소리 사이로 다가오는 산짐승의 살기가 검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스승은 다니의 손을 잡고 사람의 골격을 만지게 했습니다. 보거라.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것은 고집이나 그 끝이 둥글면 지혜가 된다. 콧날이 비뚤어진 것은 욕심이나 그 콧방울이 두터우면 복을 지키는 문이 된다. 관상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변하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수련이 3년째 되던 해 산속으로 도망친 낙방유생 하나가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으나 눈빛만은 오만했지요. 다니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이마에서 배신의 상이 노랗고 탁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는 스승에게 경고했습니다. 스승님, 저자의 기운이 맑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를 해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허허 웃으며 그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뒤 예상대로 그 유생은 스승의 관상비책을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다니는 어둠 속에서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다니의 눈엔 그자의 약점이 훤히 보였습니다. 내 놈의 눈썹 끝이 끊긴 것은 부모를 저버린 증좌여. 입술이 얇아 위아래가 어긋난 것은 말로써 사람을 해칠 상이다. 어디 감히 우리 스승님의 비책을 탐내느냐. 다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 한 번에 유생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노 스승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끝났구나. 이제 다니는 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칼을 다시 잡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뒤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양, 그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추악한 욕망이 뒤엉켜 있는지 아십니까? 유구이전의 화려한 비단 뒤에는 남의 눈물을 쥐어짜 만든 은전이 숨어 있고 웅장한 궁궐의 기둥 밑에는 권력을 위해 형제조차 죽인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지요. 그 욕망의 도가니에 제 발로 뛰어든 한 여인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상투를 틀어 올리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도성문을 넘어선 소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목을 따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조선 최고의 관상가라는 화려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
한양의 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남장 관상가 단의 기막힌 복수극. 그 길고도 서늘한 길을 단이가 가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거대한 홍해문을 지나는 단이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3년 전 피비린내 나는 도축장을 도망치던 그 비참한 백정딸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요. 거친 삼배옷 대신 반듯한 옥색 도포를 입고 짙은 수추로 눈썹을 굵게 그려 넣은 단이는 이제 미소년의 티가 가시지 않은 신비로운 선비 단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산속의 그것과는 판이했습니다. 사람의 땀 냄새, 말똥 냄새, 그리고 저 작거리에서 볶아내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하지만 다니의 눈엔 그 모든 풍경이 색깔과 형상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운종가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는 각기 다른 빛깔의 기운들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상인의 얼굴 위로는 누런 황금색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출세를 위해 친구를 배신한 관리의 어깨 위에는 시퍼런 가시덩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 기운의 소용돌이 속에서 멀미를 느끼며 시장통 가장 외진 구석, 낡은 주막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멍석 한 장, 그리고 스승님이 유품으로 남겨주신 천기라 적힌 낡은 깃발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첫 사흘 동안은 누구도 이 어린 선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코올리게 놈이 무슨 관상을 본다더냐며 비웃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요. 단이는 묵묵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되던 날, 비단 저고리를 걸쳤으나 안색이 흑비친 한 사내가 단이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이름난 포목점 주인인 박서방이었습니다. 이복의 꼬마 선비. 니놈이 용하다는 소문은 없지만 내 하도 답답해서 물어봄세. 내년 장사 미천이 얼마나 남겠는가. 내 얼굴에 동복이 가득한지 바보란 말이야. 마치지 못하면 니놈의 그 건방진 깃발을 찢어버릴 테니. 단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박서방의 인간을 꿰뚫었습니다. 그곳엔 동복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핏줄이 툭툭 붉어진 채 그의 목을 감싸고 있는 검은 밧줄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단이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장사 미천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대주님의 관상엔 이미 상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뭐라?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사흘입니다. 사흘 뒤 밤, 창고 아래 몰래 숨겨둔 화약 가마니에서 불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면 대주님의 전 재산은 물론 안채에서 잠든 아내와 자식까지 숫덩이가 되겠지요. 지금 당장 돌아가 창고 바닥을 파헤치지 않으면 당신은 조선에서 가장 비참한 상주가 될 것입니다. 박서방은 침을 뱉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밤, 한양 도성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박서방이 단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창고를 살피던 중 실제로 누군가 심어놓은 화공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지요. 화약 가마니를 치우자마자 작은 불씨가 튀었으나 미리 대비한 덕분에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숭례문에서 창의문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운종가 구석의 어린 선비가 화마를 미리 보았다더라. 그의 눈은 귀신의 눈이요 하늘의 거울이라더라. 이제 사람들은 단이를 신안 혹은 도성 관상가라 부르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허름했던 멍석 자리는 이제 비단 보료로 바뀌었고 단이의 앞에는 벼슬아치들이 내놓은 은전과 금덩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그 재물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나, 도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오만한 기운을 내뿜는 그자의 가마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단이가 판을 짠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린 밤, 평범한 관상소로는 보이지 않는 화려한 취병 뒤로 거대한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보랏빛 도포를 입고 호랑이 가죽을 댄 각근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단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불태웠던 원수, 이제는 조정의 실세인 공조판서 최병익이었습니다. 네가 요새 한양에서 귀신도 울고 갈 관상을 본다는 그 아이냐? 내 직접 니놈의 신통력을 시험해 보러 왔다. 내 얼굴을 보아라. 내 앞길에 정승의 자리가 보이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더 높은 자리가 보이느냐? 단이는 소매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최병익. 그의 얼굴은 3년 전보다 더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피를 빨아 만든 권세 때문일까요? 그의 얼굴 위에는 목 잘린 시체들이 원혼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이마에 새겨진 역적이라는 붉은 글자는 이제 검은 고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가장 인자하고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대로 자신의 살기를 완벽하게 숨긴 채 원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지요. 대감님, 실로 경이로운 관상이십니다. 소인이 평생 수만 명의 얼굴을 보았으나 대감님처럼 용의 비늘이 돋아나고 있는 상은 처음 봅니다. 최병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욕의 눈먼 자에게 용의 비늘이라는 말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었지요. 용이라. 그래, 내게 왕의 제목이 보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다만 용은 하늘로 오르기 전 깊은 연못에서 허물을 벗어야 하는 법입니다. 대감님의 집터와 조상의 묘자리에 낀 탁한 기운이 그 비늘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인이 일러드리는 비방대로 묘자리를 옮기고 집안의 기운을 다스린다면 내년 입춘이 지나기 전 대감님께서는 만백성의 위에서 군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이는 최병익에게 왕이 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법을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지리의 허점을 이용해 가문의 명추를 끊는 흉당을 길지라 속이고 권력자들의 원한을 사는 잔혹한 관상비책을 건넸습니다. 최병익은 단이를 자신의 개인 직관으로 삼아 품 안에 두었지만 그것이 제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단이의 명성이 높아지자 왕실의 비밀 수사 조직인 금이영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익의 영모정황을 살피던 금이영 수장 이검은 최병익의 곁을 지키는 남장 관상가 단의 정체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이의 처소 창가에 서늘한 칼날 같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며 미래를 맞히는 자여. 너는 내 미래가 피로 물들고 있는 것은 정녕 모르는가? 단이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이제 단이의 치밀한 복수, 최병익의 거대한 탐욕, 그리고 왕실의 서슬퍼런 칼날이 한데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이는 원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생의 증오를 가슴 밑바닥에 묻고 웃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너무나 날카로워 혹여 그녀 자신마저 그 칼날에 베이지 않을까. 야담 수집가인 저도 가슴이 떨려옵니다.